어둠 속에서 이게 미루나무가 몇 개가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나무가 이렇게 뭐 가지가 이렇게 흩날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나무가 바람이 막 불면 나무가 서 있을 때보다 좀 더 커져 보이나 봐요. 이 지금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죠. 막 흔들리고 이러면 그냥 딱 서 있을 때 맑은 날 있는 것보다 바람 불고 이러면 조금 더 커져 보이고, 그거를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나무가 괄호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고 했을 때 이 괄호 안에 빵처럼, 거대한 빵처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기영도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1편의 시 작품 중에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이런 방식의 비유들이 자주 작동이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비유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비유의 체계를 작동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생활의 실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 여기 얘기된 이런 음식들에 대한 미감이 상당히 강렬하게 이 자기 어떤 감성에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나 경험의 차원에서 그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었고 어릴 때 또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게 인상적이었던가 보다, 생활의 실감을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 혹은 또 많은 이 평론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음식들, 또 음식과 관련된 비유들이 기영도의 유년기의 삶의 이 어떤 궁핍의 체험, 가난의 체험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나 뭐 가난하게 살았다 이거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가난이라든가 궁핍의 체험을 그야말로 이렇게 수사적으로 전달을 잘 하는 거다. 충분히 가능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게 말이죠. 그냥 이런 걸 좋아했다, 이런 음식들이 있었다라고 열거되는 방식과는 달리, 예컨대 백석의 시에, 지금 제가 시에 뭐가 조금 더 좋은 시고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백석의 시에 음식들이 열거되는 방식하고 지금 이 기영도의 시에서 음식들이 등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기영도의 시에서는 비유의 체계 속에 포함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것처럼 비유의 체계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생활의 경험이 일정하게 미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경험했다. 나는 이런 걸 경험했고 내 삶이 이랬고 이렇게 가난했다. 이런 얘기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의 경험의 세목들이 열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주로 비유의 체계 속에서 작동된다면 그것은 일정하게 자신의 어떤 특정한 경험이 미학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학화라는 말이 조금 어떨지 모른다면 그게 일정하게 시적인 방식으로 가공됐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미학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편에 많지 않은 작품들인데 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저 입맛, 두 가지 차원, 하나는 실감의 차원, 하나는 미적인 취미 판단의 차원, 테이스트, 입맛. 61편의 작품 중에서 반복적으로 저렇게 출몰하는 저 입맛의 이미지는 과연 뭐겠는가? 저 테이스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영도의 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마 이 사진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기영도 아까 본 시하고 어울리는 외모인가요? 잘생겼죠? 예. 시 작품을 먼저 보고 작가를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가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60년 3월에 이 경기도 연평도 아시죠? 예, 여기서 멀지 않은 연평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연평도에서 태어나서 5살까지 살다가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하고, 그런데 1969년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0살 때겠군요. 그때 이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모친이 이제
생계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 걱정,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그 시에도 그런 정황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기는 돌아와서 혼자 있고 엄마는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엄마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자기가 꼭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1975년에 이제 이 바로 위의 누이가 이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그 증언들에 의하면 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대학교 때나 이렇게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들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1979년도에 이 연세대학교 정법대, 지금 뭐로 하자면 뭐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할까? 거기 그 정법 계열에 입학하고 연대대에 연세문학회라는 뭐 문학 그 동아리 문학 서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 문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뭐 성석재, 소설가 성석재, 또 시인 나이덕, 그다음에 또 그 비평을 하고 이 편집 출판 일을 했던 이용준, 소설가 원재길, 또 시인 성원근, 이런 이 문우들하고 대학 다닐 때 교류를 했고, 이 기영도 전집이나 이런 데 보면, 또 혹은 이제 기영도를 추모해서 나온 책들을 보면 대학교 때 기영도에 대해서, 기영도가 이 문우들하고 어울리면서 교류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연대 내의 이 신문인 연세춘추라는 신문이 이제 대학 신문이죠. 그 대학 신문에서 제정하는 윤동주 문학상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84년에 중앙일보사에 입사를 합니다. 이제 기자가 된 거죠. 그리고 198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서 이제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5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외교하고 시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앙일보에 입사를 했으니까 중앙일보 처음엔 정치부에 있다가 그 뒤에 문화부로 옮깁니다. 그래서 문화부로 옮기고 나서는 여러 작가들하고 그야말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1989년도 3월에 안타깝게도 이 새벽에 이 종로에 있는 파고다 극장에서 이렇게 이 새벽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진단은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셨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가게에 아마 뭐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아까운 나이죠. 글자 그대로 요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얼핏 살펴본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인데 다 20대에 쓴 시입니다. 우리 나이로 89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30이고 만으로 29살 되기 6일 전인가 7일 전인데요. 그때 이 숨진 채 발견이 됐으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고 안타까운 요절입니다. 만약에 이 기영도 시인이 조금 더 시를 썼다면 우리 시단은 또 얼마나 또 풍요로워졌을지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기영도의 시세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79년에 들어가서 뭐 80년도 이렇게 쭉 지나고 89년에 걸쳐 있으니까 그야말로 80년대를 살다간 어떤 청년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관적이건 낙관적이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비관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읽는 사람도 있지만 틀림없이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러니까 1980년도를 살다간 청년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세계라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진눈깨비라는 시인데요. 앞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나는 일생 몫의 경험을 다했다. 아까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라고 했죠. 또 진눈깨비란 시에서는 눈이 막 날리고 그런 날이 있는데 구두 밑창으로 여러 번 불러낸 추억들이 밟히고
또 뭐 빈 트럭이 이렇게 하나 서 있고 사내들이 취해서 쓰러지고 그럴 때 눈이 막 날리는 날, 어렸을 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탔던 어린 시절이 앞에 우리가 봤던 시하고 조금 비슷하죠. 전개 양상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 당연히 그 어린 시절은 뭐 이미 내가 떠나온 것이고 다시 돌아갈 길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눈을 털고 있고 진눈깨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눈이 막 내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불도 조금씩 켜지고 벌써 술 취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근데 그러다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오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겠죠. 내 삶이. 나는 일생목세 경험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몇 살 때요? 예. 나는 일생목세 경험을 다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자연인으로서 29 혹은 30 된 청년이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죠. 그런데 이 기영도의 이 시집 안에서 그 시집 안에 어떤 심리적 현실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영도가 보기엔 자기는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고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해야 될 것을 이미 다 경험한 것처럼 모든 길들이 다 흘러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 길들을 다 확인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생 몫의 경험을 아직 청년인데 청년기 동안 이미 늙은 거 아니냐,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어떤 걸까요? 왜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가능할까요?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거나 나는 이미 나이가 든 것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이 뭐 번민도 하고 그런 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어떤 걸까요? 아름다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황폐한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네? 네, 아무래도 무언가 그야말로 이제 예컨대 이 89년 혹은 88년도에 지나온 자기 청년기를 돌아보니까 시간이 진행하면 되게 이제 우리의 시간의식 속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하면 뭔가 좀 나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간과 같이 진행되는 진보고 발전이고 뭐 이런 거죠. 시간의 직선적인 시간의식. 인데 근대인들이 보통 그렇죠. 우리 또 시간 하면 시간을 이미지로 그려보라 하면 직선이 되기가 쉽죠. 우리도 그럴 때는 되게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 조금 더 뭔가 나아지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쭉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 아니야. 모든 길들이 흘러들어와서 내가 다 그 길들을 마치 가본 것처럼 그래서 이 길 저 길 다 가보고 더 이상 무언가가 새로 진행될 게 없는 것처럼 세계가 무언가 변화하고 나아지고 글자 그대로 의미에서 발전하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확실해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의 눈의 세계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뭔가 시간은 더딜지언정 조금씩 앞으로 무언가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여기서 움직임이 없이 정체된 내가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는 건 뭔가 새로워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눈으로 본 세계는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을 정도를 높였으면 이런 방식의 이 내면에는 세계가 폐허로 나타납니다. 폐허로. 세계가 말이죠. 무언가 사물들이 또 사건들이 인물들이 사태가 달라지고 바뀌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무언가 다른 거 더 이상 진행되는 거 없는 어떤 폐허의 유적들처럼 세계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기영도의 시가 증언하고 있는 그 80년대를 예민한 문학 청년이 또 문학 청년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죠. 정치부 기자였고 또 기자였으니까 여하튼 80년대를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경험한 이 청년의 내면에서 이 발생하는 심리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현실은 폐허더라 이겁니다. 기영도의 시는 그 현실을 폐허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시적인 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는 진술을 통해서 현실이 그야말로 꽉 막혀서 더 이상 뭐가 움직이고 발전하지, 심지어 뭐가 움직이고 발전하고 나아질 게 없다. 내가 이미 경험을 다 했다. 더 이상 일생목사의 경험을 다 했다.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새로운 경험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세계가 그렇게 딱 닫혀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폐허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기영도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포도밭 묘지라는 시에 보면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었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폐허의식을 보여주는 내면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정리를 하면 이것이 어떤 청년 특유의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과장하는 게 있긴 하죠. 또 이렇게 감상적인 것도 있고, 이거를 한 개체의 청년 특유의 과장된 비극적 인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 시대의 심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이미지 사유 혹은 시적 진술의 이 어떤 대표적인 그리고 80년대를 드러내는 고유한 예로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기형도는 우리가 살펴본 그 대표작들에 의하면 현실을 그런 방식으로 보는 내면을 시 속에 투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 속에서 현실은 발전하고 나아지고 그게 아니라 폐허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청년이 80년대를 그렇게 경험한 청년의 내면의 심리적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세계를 폐허로 인식하는 어떤 내면을 드러낸다고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61편의 작품들 속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음식의 이미지가, 또 맛과 관련된 비유들이 사용된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뭐 비극적인 시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은데 여하튼 세계를 조금 더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지 않고 정체됐고 폐허로 인식하는 이 내면, 그것이 이제 시로 나타난 건데, 그게 시로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유한 비유들, 맛과 관계된 비유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까? 왜 세계를 폐허로 인식하는 사람한테 저런 방식의 비유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라는 건 한번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기영도의 시에서 세계를 폐허로 인식하는 청년의 내면 속에서 집요하게 등장하는 이 미감의 이미지라는 것은 기형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 폐허에 박힌 일종의 구체적인 삶의 실감으로부터 비롯돼서 자기의 미학적인 어떤 이 체계, 세계를 이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어떤 이 시적인 체계의 일종의 어떤 무의식의 기저 속에 숨어서 이 세계라는 폐허 속에 박혀있는 보석들처럼 그때그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어떤 것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폐허로 인식하는 자의 내면을 쭉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묘하게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희한하게도 그런 미감과 관련된 표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아마 기영도 스스로도 그거를 검열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폐허로 세계를 인식하는 자의 무의식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은근한 소망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아까 조금 바로 직전에 읽은 그 시에 담긴 은근한 소망처럼 유년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실감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삶을 보았던 그 세계에 대한 기억과 연동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기영도에게 이 맛이라는 것이 작동한다. 포도밭 묘지 2라는 곳에서, 이라는 시에서 기영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묻지 마라. 이곳에서 너희가 완전히 불행해질 수 없는 이유는 신이 우리에게 괴로워할 권리를 스스로 사들이는 법을
아름다움이라 가르쳤기 때문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불행해질 수 없는 이유는, 세계를 완전히 폐허로 인식하고 일생목세 경험을 다 했다면 그야말로 그죠? 남은 게 없죠. 그러나 완전히 불행해질 수 없는 이유는 신이 괴로워할 권리를 스스로 사들이는 법을 아름다움이라고 가르쳤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고통과 아름다움의 교환, 이걸 신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풀면 뭐겠습니까? 고통이 시 속에서 아름답게 혹은 미적으로 가공되는 것. 가공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고통스럽고 세계는 폐허지만 그 폐허를 폐허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시적인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작동하게 해준 것이 구체적인 실감의 세계에 닿아 있는 저 먼, 그리고 집요한 기억, 그리고 그것이 만든 비유들,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영도의 시에 나타난 미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이 폐허를 지금 포도밭 묘지 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불행해질 수 없도록 폐허를 본 자가 완전히 불행해지게 두지 않고 그걸 아름다움과 교환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아름다움의 근원으로서 테이스트, 입맛이자 미적인 어떤 것이지 아니겠는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기영도의 시에 나타난 미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폐허를 이런 방식으로 아름다움의 어떤 근원으로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처소일 수 있다. 그걸 증명하는 보석들이다 라고 저는 이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예, 그 긴 시간이 고맙습니다. 예.